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우리가 새해 2023년 첫 수업이다. 여러분들은 2023년 새해 첫 수업을 구글랑 같이 수업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2니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고대 가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문학은 장르별 특징을 먼저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장르별 특징. 우리가 지난번에 고대 문학을 하면서 고대 문학의 흐름을 한 표로 한번 만들어 준 적이 있잖아요. 당문할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보개혁까지 고전 문학을 쭉 설명하면서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조선전기 후기를 나누면서 각각의 산문과 운문의 주요 장르별을 설명했죠. 그리고 첫 번째 시간 우리가 고대 가요를 끝냈어요. 고대 가요를 한다면 후지가가 있고 황조가가 있고 공무도화가가 있어. 그죠? 물론 해가도 공부했고 우리 네 작품을 공부했죠. 자, 그러면서 네 작품을 공부하면서 특징들 그리고 장르별 특징도 같이 설명했다. 장르별 특징 기억나니? 첫 번째 원시종합 예술이다. 원시종합 예술이 뭐니? 문학이 문학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문학을 통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제사까지 지내고 제2적 기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해서 원시 종합 예술이다 그랬어. 다음에 모든 고대 가요에는 배경 설화가 존재한다고 했어. 그래서 설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황조가가 왜 황조가인지 그 치희랑 화희랑 부부싸움했다는 그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에서 미친놈이 술 먹고 뛰어들어가는 장면 설명했고, 부지가에서 9명의 구간들이 언덕에서 9명의 구간들이 숲을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위에서 알이 6개가 나오더라. 그 중에 큰 알이 바로 김수로 왕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이렇게 배경 설화가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니?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고대 가요는 집단적 서사적 내용에서 개인적 서정적 내용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집단적 서사적 내용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구지가잖아요. 구지가는 여러 사람이 같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최초의 노래가 집단적이고 또 내용이 김수로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서사적이야. 사건이 중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곡이 뭐니? 공무도화가랑 황조가죠. 공무도화가 황조가는 수준이 개인적 사랑 얘기잖아. 그렇지. 개인적인 어떤 사랑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서정적이고, 사랑이 서정이니까 개인적, 서정적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거. 이게 바로 고대 가요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매우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네 번째 작품, 오늘 네 번째는 거의 다섯 번째도 해가를 포함하면 정업사인데, 자, 요거 좀 줄여보자, 요거. 자, 정업사죠. 야, 이 정업사는요, 어떤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특징들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작품을 먼저 좀 보자, 작품을. 자, 봐봐. 어려워. 내용 자체가 어려워. 볼게요. 달아, 높이곰, 도두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오시라. 근데 본 것 같지 않니? 너는 저거 시험 범위였잖아, 옛날에. 맞지? 시험 범위였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조금씩 고전문학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 우리 이제 다 훑어보는 시간이라고 했지, 이걸 방 때. 한번 배웠던 작품이야. 너희들은 배웠던 작품이야. 너희들은. 근데 원래 보통 이 정업사는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보통 고1을 수업을 하지 않아요. 너희는 운 좋게 한번 시험범위에 들어갔던 작품이라 두 번째 공부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학생들은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내용 자체가. 왜? 글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 보면 여기 누가 지었니? 어느 행상인의 아내야. 그러면 행상인의 아내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청자는 행상인이 청자가 아니라 대상은 행상인이야.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의 아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뭔가 우리 행상인, 즉 그 당시 보부상이었겠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이야. 그 아내가 얼마나 걱정되겠니? 전화도 없고 그 당시에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 번 떠나면 몇 달 만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 남편을 무사 기원하면서 쓴 글이 바로 정업사야. 근데 정업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백제가요예요. 유일한 백제 노래. 최초가 아니라 유일한 백제 노래. 자, 그건 줄치지 마. 이따 전해줄 테니까. 그리고 유일한 백제 노래고, 봐봐. 얘를 보시면은, 우리 앞에 거를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한자야.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한 거야. 지금 우리 이걸 번역한 걸 공부하지만 원래 원본은 이렇게 나와 있겠죠. 한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보게 되면 편편황도, 자웅상이, 염화지덕, 수기여기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그러면 얘는 한자로 돼 있는데, 자, 얘도 정음서도 고대 가요에 포함돼요. 얘도 마지막 얘도 고대 가요야. 고대 가요인데 고대 가요 중에서 또 백제 가요야. 근데 얘는 뭐 다라, 노피금, 도두샤 뭐로 돼 있니? 한글로 돼 있어.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된 노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최초가 두 가지가 있죠. 최초가보다는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유일한 백제 가요고, 다음에 한글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노래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글로 돼 있잖아. 자, 그렇게 이해합시다. 자, 그럼 한글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청구로. 그럼 얘는 무슨 시대 때 기록되었겠니? 그래, 조선시대 때 기록됐겠지. 그지? 우리 저번에 배웠던 뭐 구지가, 황조가는 삼국유사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고려시대 때나 신라시대 때 기록했었지만 얘는 그게 아니잖아. 조선시대 때 기록한 거야. 같은 고대 가요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다 한글로 돼 있죠. 그 원본으로 돼 있어. 그죠? 자, 보자. 다라, 노피곰, 도두샤, 어기야, 모리온, 비추오시라. 자, 여기에 보면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다롱들이 이거 다 후렴구죠. 그러니까 후렴구는 리듬을 살리기 위한 어떤 음악적 요소일 뿐이야. 그래서 해석할 필요 없죠. 자, 우선 보겠습니다. 다라, 노피곰, 도두샤. 달리며 옆에 현대 풀이가 있죠. 달리며 노피곰, 높이 도두샤 이 말이죠. 자, 달림은 얘는 첫 번째 기원의 대상이죠. 기원의 대상입니다. 달림에게 지금 기원합니다. 달아 돼 있죠. 달리면 기원의 대상이야. 그리고 이 달이 상징한 잠깐 쓰지 마. 잠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 미안. 자, 봐봐. 항상 어떤 시어는 기능과 의미 두 가지 패턴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달이 의미하는 건 즉 상징적 의미가 뭐냐 이 말이야. 얘는 달은 광명이야. 광명을 의미하는 거야. 왜? 밝음을 의미하잖아. 그러면 얘가 하는 기능이 뭐냐고. 기능 바로 기원의 대상이지. 역할이 뭐냐 이 말이야. 기원의 대상이야. 그리고 얘가 달아 했을 때 무슨 법이 되겠니? 달아 누구 달림이시오 이거잖아. 부르잖아. 부르면 무슨 법이야? 돈호법이라고 그러지? 돈호법이 됩니다. 요렇게 세 가지만 쓸게요. 달림이시오, 높이곰, 도두샤, 높이곰. 자, 높이곰인데 이 높이는 밑에 해석이 나오지만 높이다. 자, 해석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죠. 높이. 네. 그럼 이 곰이 뭐냐면, 자, 문법 공부할게요. 이 곰이 뭐냐면 강세 전미사라고 그래요. 즉, 뭐 전미사가 뭐예요? 여기까지 하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냥 전미사는 단어 끝에 붙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게 전미사예요. 그럼 전미사인데, 전미사 중에서 뭔가 강하게 임팩트 두 번 반복할 때 높이, 곰 하면 높이 이렇게 뭔가 강조할 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문용어로 강세 전미사 이렇게 합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런 걸 설명하는 거야. 강세 전미사 이렇게 강세 전미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강세 전미사는 뭔가 임팩트 있게 두 번 반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럼 곰이 붙으면 두 글자를 반복해라 이 정도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세죠. 강조하는 거죠. 달아 높이곰 도두샤. 어기야는 후렴구야. 후렴구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잖아. 의미 X.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후렴구 역할은 뭐가 되는 거니? 운율감을 잡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어기야 머리곰. 자, 가끔씩 이게 해석 문제가 나오는 거야. 머리곰은 머리 위에 이렇게 번역하고 맞냐 안 맞냐가 나온다면 당연히 맞다고 오해를 하기 딱 쉬운 거야. 달아 높이 도다샤. 어기야라는 거는 후렴구 뭐 이런 뜻, 감탄사 뭐 이런 느낌인데, 머리곰 비추어시라, 머리 위에 비춰라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거다 같은 느낌 들지 않니? 이 머리는요, 자, 머리곰 비추어시라 뭐가 되겠니? 멀리가 됩니다. 멀리 비춰오시라. 얘도 곰도 강세전미사잖아.
머리곤 비추어시라 멀리 멀리 비추어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 다롱들이 이것도 후렴구지. 이것도 후렴구지. 후렴구는 의미가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 운율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리듬감이잖아. 어기야 아롱들이 어기야 어강들이 아우 다롱들이 후렴구. 자, 그 다음에 저제는 여려 신고요. 저제는 여려 신고요. 밑에 해석 나오지만은 이건 저자는 저작거리, 즉 시장에 가 계십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물론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요 혹시 시장 가 계신가요? 그러면 이거 말은 시장에 가 계십니까? 이 말인데 자 밑에 해석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장에 가 계십니까? 시장에 가 계십니까? 이 말인데 이 말의 의도가 뭐니? 바로 안부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안부를 묻는 거야. 안부를 묻는 거잖아. 잘 계십니까? 이런 뜻이야. 그지?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어기양 증대를 드디 열세라. 이거 너는 한번 배웠던 작품이니까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야. 한번 배웠기 때문에. 자, 이렇게 증대가 나오네. 증대는 뭐니? 땅이 진대. 자, 땅이 진대. 그럼 얘는 땅이 진 곳이라는 뜻이야. 원래 뜻은 땅이 진 곳. 자, 땅이 진 곳인데, 그럼 이것을 어떤 걸 상징하겠니? 땅이 진 곳은 뭐니? 그러니까 어기야 증대를 드디 열세라. 자, 땅이 진 곳을 드디 열세라. 이따 하겠지만 드딜까 두렵구나 이 말이죠. 걱정한 거잖아. 우리 남편이 땅이 진 곳을 드딜까 너무 걱정이에요. 그럼 이 땅이 진 곳은 뭐가 되겠니? 뭔가 나쁜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세모 친 거야. 그럼 뭐가 되겠니? 아주 위험한 곳 또는 뉴페이스 우먼 새로운 여인, 즉 나의 사랑을 빼앗는 새로운 여인, 특히 바람핀다는 의미도 갖고 있겠죠. 새로운 여인, 이제 위험한 거, 그죠? 새로운 여인.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2니까 요 얘기를 해보자. 자, 요거 2번을 좀 남겨두는데 우리가 제가 이거 고정문학 할 때 많이 설명했던 겁니다. 보세요. 요 2번 잠시 이따가 쓸게요. 드디 열세라. 땅을 디딜까 열세라. 리얼세라 뜻이 뭐라 그랬니? 리얼세라 많이 나오잖아. 리얼세라 뜻이 뭐라 그랬어? 리얼세라로 끝나면 뭐뭐 할까 두렵다 그랬지. 요거는 그냥 외워두라 그랬어요. 뭐뭐 할까 두렵다. 그게 필기가 좀 약간 좀 공간이 적죠. 이게 화살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디야 땅이 진 곳을 드딜까 두렵구나 이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땅이 진 곳이 드딜까 두렵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뭐야? 밤에 내가 뭔가 해를 입을까 두렵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자성어로 야행 침해라는 말이 있어. 자, 야행 침해. 야행 침해는 뭐냐면 밤야자, 움직일 행자. 자, 밤에 움직여서 침범할 침자, 해로울 해자. 즉 밤에 움직여서 해로움을 침범 나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밤길에 해를 입다 이 말이에요. 밤길에 해를 입다. 우리나라야 뭐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날이 어두워지면 밤길을 걷기가 무섭잖아요. 사건 많잖아. 외국은 거기라 그랬죠. 그건 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다 마찬가지야. 이 우리 아마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없죠. 밤에 새벽 2시든 새벽 3시든 밤에 여자가 혼자서 또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밤길을 갈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통틀어서 거의 없어. 한 있으려면 두세 국가가 있을까? 근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안전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보면 외국인들은 한국은 CCTV가 많잖아요. CCTV가 많기는 우리나라는 도시로 말한다면 CCTV 수는 우리나라가 50위도 못 들어가. 1위는 압도적으로 중국이죠. 제일 많은 건 중국이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CCTV 제일 많은 거 우리가 도시에서 60위도 못 들어가요. 그죠? 오히려 우리가 CCTV가 많지는 않아. 영국이 더 많고 중국이 더 많고 일본은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야행 침해를 걱정하고 있죠.
즉 밤길에 해를 입을까봐 걱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야행 치매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기야 증대를 드디어 열세라 땅이 진 곳 위험한 곳 새로운 여인. 그래서 야행 치매를 걱정하고 있다 정도로 어기야 어강돌이 언어이다 놓고시라. 언어이다 놓고시라. 즉 어느 곳에 짐을 놓으세요. 이게 나오네. 어느 곳에 짐을 놓으세요. 짐을 놓으세요. 왜? 좀 쉬라고. 내가 자 남편에게 짐을 지고 가는 보부상이야. 행상인이잖아.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어느 곳에다 짐을 놓고 좀 편히 쉬세요. 이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뭐 굳이 하자면 어느 곳에 짐을 놓으세요. 어느 곳에 짐을 놓으세요. 하고 이제 좀 편히 쉬어라 이 말이죠. 어기야 내 가는데 자 요거 살짝 올려볼게요. 여기까지 다 필기 다 했니? 필기 다 했죠? 살짝 올려볼게요. 고전문학은 여러분들 쪽수에 대해서 이게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그게 고전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고전문학입니다. 쪽수에. 근데 한 번은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한 바퀴 딱 돌아가야 되겠죠? 어기야 내 가는데 자, 이 내라는 말은 아마 적을 공간이 마땅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길게 빼볼게요. 좀 많이 길게 빼볼게요. 여유가 많으니까 이게 자, 여기다 좀 더 빼야 되겠다. 자, 이게 내라는 건 조금 더 뺄게. 자,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내가 가는데 점글을 세라. 자, 요거 내 설명하기 전에 내 화자일 수도 있겠고 청자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는데 점글을 세라. 점글다는 것은 날이 저물다 이 말이야. 저물다인데 또 리얼시라 나오잖아. 그러면 뭐가 돼? 날이 저물까 두렵다. 이거는 뭐야? 저물까 두렵다. 날이 저물까 두렵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까 뭐뭐 할까 두렵다가 리얼시라고 그랬으니까 많이 나오는 공식이에요. 이거는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조라든가 가사도 많이 나오는 공식이야. 자주 나오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뭐뭐 리얼시라, 뭐뭐 할까 두렵다. 자, 그러면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 말인데 내가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럼 이 내가 누구냐고. 자,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임이 가는데 즉 이 말은 임이 가는 곳에 이미 행상이잖아. 또 우리 남편이 가는 곳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남편의 귀갓길이 되겠죠. 남편의 귀갓길. 자,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가는 길에 날이 저물까 두려우니까 달님이셔 높이 떠주세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자, 다음에 이거 임이 아니라 화자. 즉 안으로 본다면 뭐가 되겠니? 안에 본다면 바로 아내가 마중 나가는 길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즉 내가 남편을 마중 나가는 길에 아내가 남편을 마중 나가는 길에 이렇게 해를 될 것이고 이건 뭐냐 그러면 둘 다 부부 둘 다 즉 얘는요 화자와 남편 간에 다 남편 아내 둘 다 그럼 뭐가 되겠니? 바로 부부의 인생길에 부부의 앞으로 가는 인생길에 이렇게 해석이 셋 다 가능하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다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야. 어차피 저런 문제가 나온다면요 보기를 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다롱들이 얘도 아까 말했던 후렴구죠. 자, 후렴구가 되는데 의미가 없죠. 그럼 결국은 이 고대 가요의 주제는 님이 무사 귀환을 걱정하고 기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보자. 이거 정리 좀 할게. 여기 한번 보자. 이거는요 좀 설명이 좀 많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세요. 자, 자 얘기 들어보자.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예요.
유일한 백제가요. 그리고 국문으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노래, 즉 한글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노래가 바로 정읍사예요. 정읍사입니다. 한글로 오래된. 그리고 얘는요 백제 가요지만 얘도 넓게 보면 고대 가요에 포함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대 가요 황조가, 구지가, 해가, 그리고 공모도화가 네 작품 공부했잖아. 얘도 고대 가요에 포함돼. 고대 중에서 특히 백제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가요 특징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번에 넷플릭에 했었지만 고대 가요 끝나면 이제 무슨 작품은 바뀌니? 장르별로 한가로 바뀌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가요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고대 가요이고 백제 가요다. 그리고 주제는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마 오른쪽 왼쪽 여백이 좀 많을 겁니다. 오른쪽 왼쪽 여백이 많은데 이 작품만이 가진 특징을 좀 볼게요. 특징을 4개 정도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백들 많을 겁니다. 아래쪽 쓰든 뭐 왼쪽 쓰든 위쪽 쓰든 편한 대로 쓰세요. 자,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망부석 설화와 관계 있다. 망부석 설화, 망부석 설화와 관련. 자, 우리 요 얘기를 좀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망부석 설화 모티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망부석이라는 게 무슨 말이니? 바라볼 망, 제압이부, 돌석. 망부석이라는 설화가 있죠. 원래 망부석 설화는요 다양한 지역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망부석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신라 때, 자, 신라 신라 얘기가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죠. 자, 남편이 일본으로 그 왕자, 그 우리나라 신라 왕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신하가. 왜? 왕이 항상 그리워하니까. 그래서 전하,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일본에 넘어가서 왕자를 둘이 탈출시키겠습니다. 왜? 그때 일본 놈이 우리 왕자를 그 불문을 잡아갔거든. 그래서 제가 가서 일본까지 얘기를 합니다. 일본 얘기하는데, 근데 얘는 그때 그 일본 애들은 얘가 너무나 덕망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 그래서 족보를 내걸죠. 그러면 네가 대신 우리 일본에 와서 도와줘. 그럼 왕자를 왕자를 보내줄게. 근데 이 사람은 알겠다고 거짓말하죠. 그러고 나서 그 거짓말 한 사이에 두 왕자를 탈출시켜줍니다. 그 자기는 이제 일본에 이제 볼모로 대신 잡혀가죠. 잡혀가는데 그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네가 우리 일본의 신하가 되어주라 라고 하니까 그때서 그 사람 이런 얘기하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계림의 소대지가 되었지언정 외놈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죠. 이 계림은 바로 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라의 계대지로 살지언정 니놈의 신하는 되지 않을 거예요. 미리 지금 탈출 다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왕이 막 돌아가지고 저놈의 껍질을 벗기고 소금을 뿌려라 라고 이렇게 내리죠. 근데 그래서 죽게 돼. 근데 그 사실도 모르고 그의 아내는 남산 토암산 경주에 있는 남산 위에서 오매불망 남편을 기다리다 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남편을 기다렸지만 결국 돌이 됐잖아.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 걸 망부석이라고. 그럼 그때부터 뭔가 남편을 기다리거나 그리고 뭔가 걱정하는 우리 모든 이런 스토리를 망부석 설화와 관련됐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망부석 설화와 관계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제가 저번 주 때 얘기했던 건데 고전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는지 간접적으로 표현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감정이 나와 있니? 자, 봐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신라 황조가를 보자. 외로워라 이내면 네 함께 돌아갈 거. 외롭다는 말 나왔잖아. 감정 직접. 이게 감정이 있어? 달아 높이 공부다시어 멀리 비추어시라. 감정 있니? 감정이 있어? 그러면 이 작품은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다.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걱정을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맞아 틀려? 감정이 나와 있어 없어? 득이열쇠랑 감정으로 보면 안 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잘 본 거야. 봐봐. 언뜻 보면 이게 감정 없잖아.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구지가나 황조가 같은 경우에는 감정 나왔잖아. 근데 얘는 감정 없어. 그럼 얘는 감정이 간접적 표현 아닙니까? 라고 해석할 수 오해하기 딱 좋은 문제지. 왜냐하면 드디 열쇠라 리얼시하다 뜻이 뭐라 그랬니? 뭐만 할까 두렵더라고 뜻이잖아.
그럼 리얼쉘이라는 말 속에는 벌써 두렵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야. 그러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맞잖아. 그래서 적을 데가 없네. 자, 그래서 2번 뭐니? 감정의 직설적 표현. 감정의 직설적 표현. 이 맞는 거지. 직설적, 직접적 같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뭐뭐 리얼쉐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대조적 시어가 사용되었죠. 대조적 시어 사용. 대조적 시어가 뭔데? 달가 그리고 땅이 증대. 이렇게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증대는 의로 쓰여야죠. 증대. 이렇게. 자,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인데, 자, 네 번째가 하기 전에 이걸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후렴구를 한번 다 빼볼게요. 후렴구를 다 빼보자. 자, 화면에 참 이게 좋네. 자, 후렴구 다 볼게요. 예를 들면 어기어가 다 지워버리고, 요거 다 지워버리고, 요거 다 지워버리고, 요거 다 지워버리고, 요거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자 지워버리고, 요거 다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달아 높이곰 도드샤 머리곰 비추오시라. 이거 하나. 저제 녀려 신고여 전대를 드디 열세라. 요거 둘. 언어에다 놓고시라 내 가는데 점고를 세라. 끝. 자, 후렴구를 제외하면 세 줄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문학에서 세 줄로 된 문학이 뭐가 있니? 우리나라 문학에서 세 줄로 된 거? 시조밖에 없잖아. 초장, 중장, 종장. 그래서 이 정업사는 후렴구를 제외하면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시조와 유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업사를 시조의 출발점이다, 또는 그걸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시조의 원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정리할게요. 후렴구를 제외하면 시조와 유사합니다. 시조와 유사. 그래서 정업사를 시조의 출발점 또는 시조의 원형으로 보기로 한다. 원형으로 보기도 함. 이거 뭐 무조건 맞다는 아니지만 그 정업사를 대한민국 그 시조의 출발점, 시조의 원형으로 보기로 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이제 정업사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문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 좀 미리 좀 풀어줄게요. 아니다. 오늘 그냥 문제를 한번 푸는 걸로 하자. 그래, 아니 문제를 다 풀어. 한 번에 풀어줘야지. 또 한 문제 미리 풀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민과 넘어가기 전에 봐봐. 내용이 바뀌었잖아. 한가로 바뀌어버렸잖아. 그 챕터 1 끝나면 내가 문제 풀어준다고 그랬죠. 챕터 1이 끝나면 문제 풀어주는데, 그러니까 고대 가요, 그러니까 향가까지가 챕터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향가까지 끝나면 챕터 1이 파트 1이 끝나니까 파트 1까지 푼 다음에 문제 싹 한 번에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향가, 그럼 고대 가요랑 향가는 고려 이전 거니까 파트 1로 묶었어. 그러니까 파트 1까지 하고 문제 싹 푼다고 그랬다. 그럼 향가까지 끝내버리자. 그럼 향가가 시작되네. 그럼 향가가 시작되면 우리 향가에 대한 특징을 또 정리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잠시 앞으로 또 다시 봐야 돼. 어디로 옵니까?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몇 페이지? 나랑 쪽수가 똑같은지 모르겠다. 11페이지인가요? 제가 앞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제일 앞쪽으로 볼까요? 이게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지? 우리 교재는? 3페이지구나. 쏘리, 3페이지. 자, 3페이지 현가가 나오죠. 자, 이걸 같이 보자고. 이걸 조금 줄일게. 크기를 좀 줄여볼게. 자, 좀 줄여볼게. 현가랑 네모. 삼국사기 신라 본기 유리왕 5년 기록에 이해의 민속이 환강하여 비로소 도솔가를 지었는데 이것이 가학의 처음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도솔가가 최초의 향가로 추측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자, 향가는 신라 노래지나 도솔가가 향가의 최초라가 되지만은 아직 미단에 전해지지 않아요. 다음 이후 향가는 위로는 왕에서부터 아래는 천년이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향유되었다. 얘들아, 향유란 게 무슨 말이니? 즐겼다 이 말이잖아. 즐김이야. 그러면 이 향가를 지은 사람이 왕과 천민이 아니다. 지은 사람과 즐긴 사람은 달라요. 이따가 필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만 칠게요. 그러니까 향가는 그 당시에 대중문화야. 그러니까 왕부터 백성까지 다 즐겼던 문화는 맞아. 하지만 이걸 직접 지은 사람은 천민이 지을 수는 없잖아. 천민이 그걸 어떻게 글을 알아?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향유자와 쓴 사람은 다르다. 신라 만력 이후에는 창작되지 않다가 고려 예종이 지은 도의장가를 끝으로 잔영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마지막 향가는 도의장가야. 고려 때야. 그럼 향가는 신라부터 고려 초까지 사용된 문학이 향가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뭐 고려 아니 극초니까 대부분 향가는 신라 노래라고 보면 돼. 그럼 향가는 신라 노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향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물론 고려 극초기 때 도의장가로 끝났지만 거의 대부분이 신라 시대 노래를 향가라고 그래요. 근데 왜 향가만 우리 아까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한 백제의 가요는 정업사 있잖아. 근데 우리 걔는 따로 부를 말이 없잖아. 그냥 고대 가요잖아. 근데 왜 신라만 따로 이렇게 명칭이 있는 거지? 왜냐 그러면 신라는 역사가 1000년이야. 1000년이잖아. 통일시까지 포함하면 1000년인데다가 독특한 문자치를 적었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가는 작품 수도 많고 다른 같은 삼국시대 다른 나라보다 백제나 고구려보다 작품 수도 많고 또 독특한 글자체를 이루고 있고 문헌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특한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가는 하나의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명칭은 넘어가고요. 요거 향가의 특징 이따가 정리해 줄 겁니다만은 우선 가볍게 줄만 칠게요. 워낙 중요한 거니까요.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뉘어진다. 즉 4구체는 4줄, 8구체는 8줄, 10구체는 10줄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10구체의 향가가 가장 정제된 형식으로 전체가 4구, 4사구 세 부분으로 나뉘며 끝에 2구는 아야, 아으 등 감탄사로 시작된다. 이 감탄사를 우리가 뭐니? 낙구라고 그러죠. 낙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쭉 내려오고요. 국문삭적 의의는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아래쪽 여백이 많죠? 여백 많죠?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필기하는 걸 많이 좀 써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거 하고 잠시 10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